네. 지금부터 미라클 워커 퍼스널 브랜딩 중 라이브 강의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한 시간 만에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제가 1대1 컨설팅으로 한번 진행을 했었는데, 제가 제 위주로 이야기하는 것만 해서 한 5번, 2시간 강의로 해서 5번 정도 진행이 됐더라고요. 제가 피드백을 하나도 못 받고 제가 일방적으로 강의만 해도 이 정도 시간이 걸리니까 오늘 1시간 만에 한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긴 한데, 떤 개념인지만 또 이해시켜 드린다는 관점에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라클 워커라는 개념을 쓰고 있고요. 예, 오늘 타임테이블은 제 소개를 간단히만 하고요. 브랜딩 강의를 45분 정도 하고 남는 시간에 Q&A를 간단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시간이 모자랄 거기 때문에 지금 궁금하신 내용들을 이후에 블로그나 카톡을 통해서 질문을 주시면 또 제가 답변을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저에 대해서 간단히만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브랜딩 관련 일을 25년 정도를 했습니다. 그 외 다른 일까지 합치면은 30년 정도 직장 생활을 했는데요. 브랜딩은 25년 정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브랜딩을 하는 과정에서 국내외 브랜드 29개 정도 브랜드를 브랜딩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한 10년 정도 일을 했고요. 한국 브랜드하고 중국 브랜드 그리고 글로벌 브랜드 위주로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어떤 일을 한국에서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퍼스널 브랜딩 쪽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 개념을 잡기 위해서 미라클 워커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하는 과정 중에서 환경을 좀 바꿔서 좀 몰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제주도로 이주를 했습니다. 올해 3월 달에 이주를 해서 지금 4개월 차 접어들었습니다.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오자마자 이제 한 달 만에 책을 한 권 냈고요. 전자책을 한 권 냈고 또 한 달 만에 두 번째 책을 컨셉의 힘이라는 책을 또 발간을 했고 목표로는 7월 말이나 8월 초에 세 번째 책, 실행의 힘, 세 번째 책이 나올 예정입니다. 오늘 역사적으로 첫 번째 줌 강의 여러분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미라클 워커는 총 세 권의 책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목적의 힘입니다. 브랜드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삶의 목적 혹은 비즈니스의 목적이 없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죠. 그래서 목적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책 한 권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 목적이라는 것은 컨셉이라는 두세 단어로 구성된 아주 집약된, 응축된 형태로 정리가 되어야지 실행으로 옮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초에 발행되었던, 7월 초에 발행되었던 그 책에서는 이 목적을 어떻게 컨셉으로 응축해내는지에 대해서 어,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나올 3권 실행의 힘은 목적을 어떻게 실행으로 옮길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썼습니다. 이 실행이란 개념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퍼스널 브랜딩과 일반 기업 브랜딩에서 실행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나왔죠. 오늘은 이제 퍼스널 브랜딩 쪽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8월에 나오는 책도 퍼스널 브랜딩적인 실행에 대해서 그 위주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직관적인 것을 좋아하는데요. 이론적으로 설명하다 보면 과연 내가 이러한 과정들을 통과하게 되면 어떤 직관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상당히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저는 퍼스널 브랜딩 관점에서는 가장 직관적인 것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통해서 내 마음이 설레고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직관 지표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을 때 잠자리에 들 때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을 때 뿌듯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 수 있는지 이 두 가지가 설렘과 뿌듯함이 가장 중요한 직관 지표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추구하는 퍼스널 브랜딩은 이 두 가지의 그 마음의 상태, 감정의 상태를 상당히 중요시하고 아침, 저녁으로 이제 체크하는 그런 툴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브랜딩이라는 말은 되게 많이 들으셨을 텐데 사실 이걸 명확하게 정해주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게 대학교에서도
브랜딩을 커리큘럼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학교도 제가 알기로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름아름으로 20년 전부터 이렇게 브랜딩이라는 개념을 들으면서 이렇게 성장해 왔는데,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책도 많이 보고, 회사 내에서도 연구를 많이 했었는데, 제가 내린 개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브랜딩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모두 다 잘 아실 겁니다. 되게 유명한 책이고, 브랜딩 관련해서는 그 최고의 권위가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에 보면 브랜딩을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브랜딩은 시장에 당신 제품과 똑같은 제품이 없다는 인식을 잠재 고객의 기억 속에 만들어 놓는. 네, 두 번째는 어, 이 데이빗 맥넬리라는 사람하고 칼 스파크라는 사람이 쓰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브랜딩 책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 책이 아마 퍼스널 브랜딩적인 개념으로는 아마 이 세상에 이제 최초로 나온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저자 두 명 중에 한 명은 기업 컨설팅을 하던 비즈니스 컨설팅 하던 사람이고요. 한 명은 자기 개발 강연자입니다. 그래서 자기 개발 강연자와 기업 브랜딩 하는 사람이 만나서 책을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퍼스널적인 이야기가 나오겠죠. 이 두 분이 내린 정의를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브랜드란 어떤 조직체와의 거래, 상품이나 서비스의 사용 경험에 따라서 소비자가 그 회사 혹은 상품에 대해서 갖는 인식이나 감정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이랜드 그룹에 한 20년 정도 일을 했었는데요. 제가 그 마케팅실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CMO실에서. CMO실에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브랜딩의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재 고객의 기억 속에 차별적인 하나의 개념, 그 회사는 한 단어라고 불렀습니다. 한 단어를 기억시키는 것,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컨셉이라는 것이 하나의 개념, 한 단어를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세 가지 정의를 통틀어 봤을 때, 결국 브랜딩은 인식의 싸움이다. 고객에게, 상대방에게 어떤 것을 인식시킬 것이냐, 그리고 그 인식을 어떻게 경험시킬 것이냐, 고객이 우리 브랜드를 어떻게 느끼게 만들 것이냐,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것을 어떻게 기억시킬 것이냐. 요 세 가지의 키워드의 과정이 브랜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제일 쉬우실 것 같습니다. 지금은 거의 이제 비즈니스, 기업 브랜딩 형태로 이야기를 드렸는데 퍼스널 브랜딩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객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나랑 마주치는 사람에게 나의 어떤 한 단어를 그 사람한테 보여줘서 기억시키고 인식하게 만들 것이냐. 그 싸움이 바로 퍼스널 브랜딩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브랜딩은 브랜드라는 단어에 ing가 붙어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결국은 브랜드를 어떻게 계속 경험시키냐. 그 과정이 브랜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브랜딩은 차별화된 브랜드 컨셉을 명확히 정의를 하고 그것을 잠재 고객에게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경험시키고 기억시키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단어는 과정이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보통 브랜딩을 오해하시는 분들 가운데 제일 많은 오류가 생기는 부분이 브랜딩을 어떤 하나의 결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오해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나 브랜딩 다 했어. 나는 이제 하나의 브랜드가 됐어. 나는 브랜딩 끝났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이 많은데 사실상 브랜딩은 브랜드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 진행되는 과정이 브랜딩이라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추후에 시간이 되면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저의 세 가지 책은 결론적으로 퍼스널 브랜딩은 나의 삶의 목적을 컨셉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그 목적대로 실행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해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오해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 아까 소개해드린 그 퍼스널 브랜딩 최초의 책에 나오는 문장인데요. 이 문장의 의미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브랜드라는 단어도 가끔 잘못 사용되어지기도 하고, 상표, 로고와 판촉, 광고 캠페인, 마케팅 등의 기술적 개념들과 함께 뒤섞여 사용되는 까닭에 본래의 의미가 많이 상실되어 버렸다. 예, 이 의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 미라클 워커라는 개념으로 퍼스널 브랜딩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게 바로 이 개념 때문입니다. 이 책에서 깨달은 건 아니고 제가 한국에
4년 전에 한국에 막 왔을 때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브랜딩에 대한 오해를 보고서 제가 이 브랜딩을 제대로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요즘 뭐 유튜브나 블로그 같은 데서 퍼스널 브랜딩 개념을 보게 되면 어, 그 브랜딩의 제일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외형적인 부분에 상당히 치우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로고 예쁜 로고 만들고 그 매장을 인테리어를 이쁘게 만들고 그다음에 SNS를 통해서 내 브랜드를 잘 알려서 많은 사람한테 알리는 것. 이 세 가지 개념을 브랜딩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브랜딩을 잘 진행되어 온 결과로 나타나는 하나의 외적인 결과치입니다. 그게 중요성이 없다는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 앞 단계를 생략한 이후에 나타나는 그 결과로서는 의미가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는데 결국 제 책을 생각하면 됩니다. 목적과 컨셉이 부재한 마지막 실행은 큰 의미가 없다.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쉽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설명하고도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네요. 다음에 또 글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목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목적의 의미는 이 커피 요즘 사람들 많이 마시는 이 필터 커피라고 하나요? 브루잉 커피라고 하나요? 이 커피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그 브랜드든 개인이든 어떤 의사결정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내리느냐가 목적의 중요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중간에 필터가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 필터가 제대로 작동하느냐가 목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필터가 목적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이 커피가 그대로 내려오는 커피가 내가 원하던 그런 목적을 향한 시행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목적이란 것은 어떤 의사결정이 발생했을 때 나의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고 일관성 있고 지속적으로 동일한 결과치를 낼 수 있게 만드는 필터 작용을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목적은 나중에 그 컨셉이라는 개념으로 연결되는데요. 어떤 브랜드를 운영하시거나 아니면 카페 같은 것을 운영하실 때도 이 컨셉이라는 그 목적이 응축된 컨셉이라는 필터가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그 내가 운영하는 브랜드나 카페가 일관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어려워집니다. 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브랜딩이 완성되기 어려워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의 의미는 이 필터 작용을 한다. 나의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일관된 것을 경험시키는 것이 브랜딩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필터의 역할을 목적이 한다. 이 목적은 결국 컨셉을 이야기한다. 이 컨셉은 결국 일관된 경험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적은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실행을 중요시 하잖아요. 블로그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인 건 잘 아시겠지만 요즘 많이 올라오는 자기 개발 이야기들 보면 실행의 중요성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실행은 무작정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실행을 하기 위한 동기부여는 결국 목적에서 옵니다. 내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실행의 방향성이 정해지고 실행의 강도와 속도가 붙어지는 거죠. 그 요즘 많이 읽는 책, 그 퓨처 셀프라는 책에 보면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목표가 행동의 원인이다. 결국 목적이 정확히 있어야지 행동이 나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또한 제가 상당히 감명 깊게 읽은 책인데요. 제가 포스팅을 자주 했습니다. 그 단 한 걸음의 차이 자신감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샤를 페팽이라는 프랑스인 철학가가 쓴 책인데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책에도 보면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빛을 믿을 때, 그 빛이란 게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믿을 때 우리는 자신의 실력을 믿고 기꺼이 안전지대 밖으로 나아가는 모험을 감행하게 될 것이다. 모험이 실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확한 목표, 목적, 빛이 있을 때 우리는 모험을, 실행을 감행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목적의 중요성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목적은 비교를 멈추게 합니다. 제가 많이 경험한 부분인데요.
어떤 실행을 할 때, 즉각적으로 실행을 못하고, 아주 주도적으로 실행 못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그 비교하는 생각 때문이거든요. 근데 목적은 그 비교를 멈추게 합니다. 왜냐하면 목적은 내 것이거든요. 딴 사람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준으로 생겨진 목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그 시선을 이제 신경 안 쓰게 되는 거죠. 또 샤를 페팽이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면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지 않을 것이다. 나와 다른 출발점에서 시작해 다른 목적지로 가는 사람들과 경쟁하지도 않을 것이다. 자기 목적지로만 나갈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비로소 실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비교라는 것은 필요합니다. 근데 누구랑 비교해야 되냐면 자신과만 비교하면 됩니다. 어제나 지난달에나 1년 전에 나와만 계속 비교하면 전진할 수 있겠죠. 실행의 목적이 실행할 수 있는 힘은 목적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목적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적을 두세 단어로 명확하게 정리한 것이 컨셉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의 구조를 잘 보시면 컨셉까지 도출되는 구조를 이해하실 수가 있거든요. 목적의 구조를 보면은 이 두 가지 방향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방향은 고객에서 출발하는 하나의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나 자신 내부에서 시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고객에서 시작하는 방법은 저도 퍼스널적인 개념에서 봤을 때도 관계성 가운데서 사회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나와 만나는 상대방이 다 고객이라고 보시면 되고 기업 입장에서 마찬가지죠. 기업은 고객과 이제 거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고객 입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고객의 니즈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객의 니즈를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고객의 니즈를 경쟁자들은 어떻게 해소해주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나는 경쟁자들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는 어떤 방식으로 고객의 니즈를 해결해 줄 것인가? 이 프로세스로 나갈 때 나의 목적과 연결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대면에서 나오는 건데 이거는 브랜드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미션과 비전이 명확한 사람은 자기의 삶의 행동, 즉 컨셉이 명확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이 고객 방향의 이 하나의 방향과 나의 내부에서 나가는 미션, 비전의 방향이 만나는 지점에서 컨셉이 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 이 툴로 계속 브랜드 컨셉을 만들어 왔었는데요.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판단으로는 일반적으로 퍼스널 브랜딩 관점에서는 사실상 미션과 비전 측면에서 컨셉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비즈니스를 하는 브랜드 입장에서는 고객 니즈 쪽에서 출발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끔 좀 괜찮은 브랜드를 보면은 이 두 가지가 결합된 부분에서 컨셉이 만들어지는 애들이 종종 나오거든요. 그거는 제가 뒤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제가 새로 연구를 해서 새로 만든 개념은 아니고요. 일반적인 그 마케팅 에이전시나 브랜딩 에이전시, 뭐 광고 에이전시에서는 이 방법들을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각자 사용하는 말이 다를 뿐입니다. 모두가 같은 개념으로 쓰고는 있습니다. 그거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중간에서 컨셉이 나온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결국은 이 고객 니즈부터 컨셉까지 나아가는 방향, 그리고 미션에서 컨셉까지 나아가는 방향, 이 전체 프로세스와 이 전체의 이 구조가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당히 복잡하죠. 그래서 컨셉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컨셉을 이야기를 해야겠죠. 목적 이야기는 끝났고요. 책 한 권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컨셉을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컨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두 가지 삼각형이 만나는 지점이 컨셉이라고 했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이 상당히 길어집니다. 이것을 비즈니스 할 때는 브랜드 스토리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고객 관점에서의 인사이트와 내 마음속에 있는 미션과 비전의 인사이트가 만나는 이 스토리 전체를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낸 것을 미션 스테이트먼트 혹은 스토리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보통 두세 문장으로 구성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 삶의 목적은요, 제 브랜드의 목적은요, 이러이러해서 저러저러합니다. 되게 복잡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커피를 필터에 내리는 것처럼 직관적으로 기능을 해야 되는데 어떤 상황마다 이런 스토리를 머릿속에 떠올려서 의사결정을 하기는 상당히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컨셉이 필요한 겁니다. 아이고, 이게 뒤로 넘어갔네요. 그래서 컨셉이 명확한 두세 단어로 이용된 컨셉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내 삶의 목적 혹은 내 브랜드의 운영 목적을 한두 단어로 응축해낸 것이 컨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쉬운 예로, 원래는 예를 많이 보여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보여드리는데, 어, 뭐 쉽게 생각하면 나이키의 Just Do It 이런 것도 슬로건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컨셉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는 다이소의 국민 가게 뭐 이런 것들이 다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런 브랜드들도 스토리는 되게 길게 있습니다. 한참 길게 있는데 내세우는 것은 국민 가게 그렇게 내세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상컨대 다이소도 내부에서 상품 회의를 하거나 어떤 개발 회의를 할 때 분명히 국민 가게에 어울리는 상품인지 어울리는 가격인지로 의사결정을 할 겁니다. 아마도. 예, 그러면은 다음으로는 그러면 컨셉이 경험, 그러니까 고객이 경험하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중요한 부분이겠죠.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은 결국 회사에서 브랜드에서 아니면 나 자신이 내세우는 컨셉이 고객이 경험하는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느끼는 그 경험과 일치할 때 그 컨셉은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그 방향으로 컨셉을 만들어야 됩니다. 나이키가 아무리 저스트 잇을 외치더라도 고객이 느끼는 것이 저스트 잇이 아니면은 그 컨셉은 잘못된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컨셉과 고객 경험의 일관성 있는 일치가 브랜딩의 핵심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컨셉 찾기를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삼각형을 두 가지를 보여드렸는데 위에서 이제 깔때기처럼 내려오는 고객 니즈에서 출발하는 이 도구를 저희 회사에서는 고객 니즈 플랫폼이라고 불렀습니다. 고객의 니즈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플랫폼이란 말이죠. 여기에는 세 가지 주요 요소가 있는데요. 보통 3C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네, 고객, 커스터머, 경쟁사, 컴페티터, 그리고 자사, 컴퍼니, 이게 다 C로 시작된 단어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에이전시에서는 이제 3C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정의를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고객은 그냥 고객이 원하는 니즈를 말할 수도 있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건 스티브 잡스도 했던 유명한 이야기죠. 고객 자신도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글로 표현을 못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상품을 제공하는 사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제시를 해줄 때 고객도 아, 내가 이걸 원하고 있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의미거든요. 저도 오랜 시간 브랜딩 해오면서 참 신기하지만 이걸 많이 느꼈습니다. 저희가 찾아주지 않으면 고객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로 표현을 못 합니다. 그래서 고객 자신도 알지 못하지만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해결받기를 원하던 바로 그 필요가 바로 고객의 정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경쟁사는 그럼 무엇이냐면 경쟁사는 고객이 자신도 모르지만 진정으로 원했던 것인데 경쟁사가 채워주지 못하고 있는 부분. 나의 경쟁사가 100가지가 있는데 100개 브랜드에서 고객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채워주지 못하고 있더라. 그런데 나는 그것을 찾아냈다. 그러면 당일 세 번째 자사. 내가 그 필요를 채워주면 되겠죠. 그래서 고객도 몰랐던 그 니즈를 내가 채워주게 되면 그 채워줌이 바로 나의 차별화된 역량이 되고 내 회사의 컨셉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프로세스로 컨셉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접근 방식은 미션 플랫폼입니다. 미션에서 시작해서 비전을 통해서 컨셉을 찾아내는 부분인데요. 이 미션과 비전의 정의는 사람마다, 에이전시마다, 브랜드마다, 나라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로 통일시키기로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제 정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전과 미션이 바뀌어져서 정의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저는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미션은 내가 태어난 탄생의 목적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을까?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 브랜드는 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해내야 되는가? 고객에게 무엇을 줘야 되는가? 그 탄생 이유가 바로 미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통 Y라고, 그러니까 Why, What, How가 있을 텐데, Y에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미션이란 것은 좀 대의명분적이고 좀 개념적이고 좀 모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좀 철학적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변형되지 않는 영원히 지속돼야 될 어떤 사명,
소명, 이런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비전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한 발짝 더 깊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비전은, 그렇다면 내가 이런 미션을 가지고 있다면, 이 미션대로 내가 살아가게 되면, 멀지 않은 미래의 한 시점에 나는 어떤 형태로 성장해 있을 것인가? 어떤 한 시점의 미래의 이상적인 나의 모습을 그려내는 것이 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what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좀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는데 이후에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고객 니즈 플랫폼과 미션 플랫폼이 만나는 중간 지점에서 결국 컨셉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상당히 어렵고 힘든 과정이고요. 제가 경험했던 브랜드들은 최장 1년 정도까지 이 컨셉을 찾아내는데 시간 투자를 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빨리 찾는 경우도 6개월 이내에 찾는 경우는 그렇게 극히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고요. 중요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례를 보여드리면 이해가 좀 되실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무인양품 브랜드 잘 아시죠? 이 무인양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인양품이라고도 하고 무지라고도 하죠. 영어권 나라에서는 무지라고 많이 하죠. 어, 무인양품의 의미를, 브랜드 이름을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무인이란 것은 한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상표 없는 이런 뜻이 됩니다. 영어로 하면 노 브랜드라고 하죠. 이게 무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단어들입니다. 상표 없는 노 브랜드 이렇게 되고 양품은 말 그대로 좋은 품질의 양질의 상품, 퀄리티 굿즈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무인양품은 상표가 없는 아주 좋은 품질의 상품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브랜드 네임이 바로 이들의 컨셉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이 말은 지금 컨셉은 아니고 무인양품이 생각하는 약간 스토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항상 북극을 가리키는 나침반처럼 우리는 생활의 기본과 법관을 지향해 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무인양품의 브랜드 스토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핵심 단어는 기본과 보편입니다. 이 기본과 보편을 무지는 어떻게 컨셉화 시키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션 플랫폼을 먼저 보면은요. 무지는 무지의 미션은 그 본질적 가치에 집중한 실용적인 제품을 합리적 가격에 제공하여 단순하지만 풍요로운 삶을 사는 길을 보여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들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지 관련해서 두 가지 책을 읽었는데요. 그 책에도 같은 개념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어가 좀 책을 안 읽어보신 분들은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본질적 가치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복잡한 게 없습니다. 그냥 그 제품의 가장 핵심인 하나의 가치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무지는 이 가치를 어떻게 찾아내냐면, 무지 상품 개발팀은 상품을 개발할 때 고객이 뭘 원하는지 고객을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작은 마을까지 돌아다니면서 그 마을에서 100년 이상 변형 없이 사용되고 있는 도구를 찾는 것이 그들이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소쿠리를 하나 어떤 동유럽의 어느 시골에 가서 100년 이상 쓴 소쿠리를 하나 발견했다 그러면 그 소쿠리에 있는 본질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판단을 하는 겁니다. 단순하지만 그들의 삶을 100년 이상 동안 풍요롭게 만들어줬던 그 소쿠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 본질이 무엇인지 명확히 정의가 되면 그 무지의 상품으로 연결해서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스타 상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스티로폼을 넣은 그 의자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상품도 전혀 뜻밖의 나라에서 어떤 시골에서 누가 쓰고 있는 걸 발견해서 그대로 상품화해서 히트를 친 상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집중하는 것은 본질적 가치입니다. 본질적 가치. 거기서 더 세밀하게 들어가서 비전은 어떻게 그들이 정의를 했냐면 간소하고 지속 가능한 생활 문화를 선도하는 글로벌 라이프스타일 브랜드가 되겠다는 비전을 그들이 세웠어요. 초창기에 세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이 비전은 이미 달성한 것 같아요. 아마 그 다음 스텝에 비전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간소하고 글로벌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간소라는 것은 말 그대로 미션에서 말하는 본질적 가치에 집중한 단순한
단순한 상품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글로벌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것은 그 본질적 가치라는 것이 전 세계 어디에다가 갖다 줘도 통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들어내겠다라는 것이 어, 그 무지라는 브랜드의 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고객적 관점에서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관점에서는 무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고객 니즈를 상당히 재밌는 개념인데요. 삶에 필요한 모든 카테고리에서 일관되게 적용된 심플함이고 그들은 정의를 했습니다. 보통 브랜드들이 상품을 만들 때 한 카테고리에서 어떤 자신들만의 어떤 강력한 컨셉을 적용한 상품을 만들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무지는 좀 다르게 접근을 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모든 카테고리, 무지 매장 가보신 분들은 알겠죠? 가구부터 생활용품, 주방용품, 심지어 먹는 것도 있고요, 옷도 있고, 모든 상품이 다 있잖아요. 그 중국이나 유럽에 있는 큰 무지 매장 가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거기에 가면 음식도 만들어서 팝니다. 자기들이 파는 그 포장된 밀키트 같은 것을 현장에서 바로 음식으로 만들어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책도 팔고, 뭐, 다양한 걸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카테고리를 다 자기들은 없애서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 모든 카테고리지만 일관적으로 적용되는 심플함을 자기들은 그 심플함이 고객이 원하는 것이다라는 걸 찾아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고객은 어떻게 하는지 보면은, 어, 그 가구를 예를 들어 볼게요. 보통 가구 산업을 보면은 가구는 트렌드가 없을 것 같지만 매 시즌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들도 물건을 매 시즌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 시즌마다 트렌드를 접목한 상품들을 아주 엣지 있게 그 브랜드의 소울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팔거든요. 근데 무지는 반대로 간 겁니다. 그 만약에 저희 집에 아주 유명한 브랜드의 소파를 하나 갖다 놨다. 그러면은 그 소파는 되게 반짝반짝 하겠죠. 엄청난 디자인 제품이니까. 그런데 그 소파를 제외한 모든 가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니즈를 그 경쟁사는 채워주지 못하고 있는 그 니즈를 무지는 채워주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반짝반짝하는 소파 이외의 모든 가구들과 생활용품은 무지 거를 사게 만들겠다. 이게 그들의 경쟁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든 개념이 고객의 여백, 그 소파를 제외한 모든 영역의 여백을 채워줄 수 있는 아주 보편적이고 심플한 제품을 우리는 제공하겠다. 이것이 그들이 찾아낸 경쟁력이고 컨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억세스를 어떻게 컨셉을 만들어내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파란색으로 쓴 것은 제가 좀 전에 길게 말씀드린 것을 좀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고요. 이런 고객 니즈 플랫폼과 이런 그 미션 플랫폼이 만나는 이 중간 지점에서 그들이 찾아낸 컨셉은 이걸 제가 말로 표현을 한 거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 두 가지를 믹스해서 만들어낸 컨셉이 무엇이냐면 영어로는 this will do. 한국말로 번역하면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딱 느낌 좋을 만큼만 딱 여기까지만 이 정도면 좋아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군더더기 없애겠다 보편과 기본에만 심플에만 집중하겠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윗단계까지 필요 없는 것까지 추가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무지 상품 보시면은 로고가 없잖아요. 달랑 스티커 하나 붙어 있죠. 스티커도 잘 떼어지게 만들어 놓은 것이 자기들의 이런 컨셉에 모든 기준을 맞추기 때문에 그런 상품들이 탄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스타벅스, 우리가 잘 아는 스타벅스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스타벅스는, 어, 그들이 고객에서 찾아낸 인사이트는 무엇이냐면, 어, 집과 직장 혹은 집과 학교 사이를 열심히 오가면서 살고 있지만, 그런 쳇바퀴 살면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맨날 학교 갔다가 버스 타고 집에 가고, 또 집에서 아침에 버스 타고 학교 가고, 이 삶을 벗어날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고객들이. 그것을 스타벅스가 일찍이 찾아냈습니다. 그 니즈를. 근데 경쟁사를 보니까 그 니즈를 해결을 못 해주고 있는 거예요. 경쟁사는 집과 학교 사이에, 집과 직장 사이에 그들이 쉴 수 있는 어떤 공간을 제공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벅스가 찾아낸 것이 집보다 더 편한 소파가 있는 넓은 공간, 편안한 음악, 그리고 기분 좋은 커피향이 있는 그런 장소를 제공하겠다라는 개념에서 스타벅스를 시작한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들의 미션은 무엇이냐는 그들의 미션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간의 정신에 영감을 불어넣고 더 풍요롭게 한다. 그 개념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미션과 지금 직장과 학교 사이를 오가는, 집 사이를 오가는 그 어려움, 그 쳇바퀴 삶하고 연관이 되는 이야기죠. 풍요로운 삶과 연관이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들의 비전은 그런 사람들에게 타협이 없고 원칙으로 성장하는 세계 최고의 커피 공급자가 되겠다는 비전을 심어주기를 원한 겁니다. 그래서 그두 가지 플랫폼이 만나는 지점에서 찾아낸 것이 제3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집과 학교 사이에 또 다른 하나의 장소가 쉴 수 있는 곳, 편안하고 넓은 소파가 있고 좋은 커피가 있고 좋은 음악이 흐르는 그 제3의 장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어, 스타벅스의 제3의 장소라는 컨셉이라는 이야기가 있는 거죠. 예. 마지막으로 실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많이 지나서 실행은 빨리 속도를 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실행의 힘은 제가 아직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도 제 생각이 아직 100% 완벽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 실행의 힘 부분은 오늘 설명드릴 것은 기업 브랜드라기보다는 퍼스널 브랜드 입장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빠른 속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실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과 내 삶이 어떻게 일치되느냐, 그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실행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목적대로 살아내는 것이 결국 실행이다. 그러니까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죠. 목적이 없는 실행은 의미 없는 실행이라는 것입니다. 내 목적에 근거한 그 목적대로 살아내는 실행을 하겠다라는 것이 실행의 힘의 체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실행을 해내기 위해서는 목적과 컨셉을 먼저 잘 정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실행까지가 완성되면 목적대로 실행하게 되면 설레는 새벽과 뿌듯한 저녁을 맞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은 근데 왜 우리가 실행을 잘 목적대로 실행 못 하느냐면은 한 두 가지 정도 열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실행은 불확실성 때문에 실행을 잘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그 불확실성을 없애고 나서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성이 있더라도 실행하는 것이 진정한 실행이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두 번째는 실행의 포괄성입니다. 실행은 내가 어떤 한 분야에서 실행해서 성공했다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한 번의 성공 실행 경험은 영역을 바꿔서 다른 지역에 가서도 다른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해도 다른 시도를 해도 똑같이 실행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실행, 즉 물고가 한 번 물고를 트기는 어렵지만 한 번 물고를 트고 나면 그 물고는 오히려 막기가 더 힘들어지잖아요. 그런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첫 번째 실행의 성공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 실행을 잘 해내는 것이 목적과 컨셉의 이유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작년 12월 달 퇴사를 했더니 3개월 만에 뭐 제주도로 이주하고 책도 두 권 쓰고 컨설팅도 하고 강의도 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첫 번째 시도가 퇴사라는 시도가 저에게는 상당히 큰 물꼬였습니다. 그 물꼬를 쓰고 나니까 많은 일들이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실행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일반 비즈니스 브랜딩에서는 결국 목적과 컨셉을 통해서 그 브랜드가 나아가는 길을 경영해내는 것이 실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하는 모든 그런 경영 활동들을 실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퍼스널 브랜딩에서는 내 삶의 목적과 컨셉대로 살아내기 위한 자기 개발의 영역, 배우고 실행하고 자기를 다스리는 이런 부분들이 자기 개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특성을 하는 거니까 이게 실행이죠. 하는 건데 해가지고 시작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검증되지 않은 영상 편집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유입됐어요 그쪽에. 지금 그러다 보니까 소리가 이 사람들이 들리는데, 어떻게든 자기는 연습이니까 뭐 한당 10,000원 받아도 돼, 분당 뭐 5,000원 네. 받아도 돼 이 이렇게 던지는 마이크 거예요. 켜져 계신 분 좀 엄청나게 꺼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요자 이걸 네. 그럼 실행의 프로세스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행의 프로세스는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다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프로세스의 도구들을 접목을 시키거든요. 자기 개발의 도구를 접목시키는데 오늘은 그 도구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드리는 것까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행은 목표가 있어야겠죠. 목적과 연계된 단계적인 목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목표가 있으면 실행이 되겠죠.
근데 실행은 가장 중요한 것이 실행 이후에 반드시 피드백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 실행을 효과적으로 잘 해냈는지, 이 실행이 어떠한 성과를 달성했는지를 항상 피드백을 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되고요. 이것이 습관이 되면 그것이 결국 나의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 그래도 나름 살아온 과정 중에서 찾아낸 몇 가지 도구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목표라는 것은 쓰리 호라이즌이라는 도구를 저는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좋은 도구이고요. 제 삶에서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도구입니다. 두 번째, 실행에서는 쓰리미아라는 도구를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피드백은 역시 쓰리미아가 실행과 동시에 피드백을 하는 도구이고요. MWR과 MWC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습관을 위해서는 여러분 잘 하고 계시는 쓰기와 읽기, 그리고 아침에 묵상하기나 뭐 미라클 모닝이나 여러 가지 습관적인 방법들이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에 도구로는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필드 노트라는 개념을 쓰고 있는데 이 전체적인 개념을 하루에 종이 한 장에다가 정리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게 필드 노트라는 도구가 있고요. 분리 저널이라는 도구를 쓰고 있고 5년 일기를 쓰고 있고 SNS를 도구로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글쓰기 하면서 가장 강력하게 도움을 받는 색인이라는 도구를 쓰고 있습니다. 이 도구들에 대해서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리 호라이즌은 실행의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이 세 가지 호라이즌을 만들어서 그 호라이즌마다 만들어내야 될 정량적이고 정성적인 목표를 결정을 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세 가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으로 쓰리 호라이즌이 완성이 됩니다. 보통 제가 기업에서 할 때는 3년, 5년, 10년 단위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기 현실에 맞게 1년, 3년, 5년도 가능하고요. 자기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자기의 인생의 목적, 삶의 목적이 나아가는 방향하고 동일한 방향으로 나가는 목표를 설정하시는 게 핵심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1시간 이상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간단하게만 오늘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호라이즌이 끝나게 되면 그 다음 작업으로는 이 3 미아라는 작업을 하시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3 호라이즌에 연동되어서 올해 내가 이루어야 할 세 가지 중요한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3 미아라는 것이 3 most important action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올해 안에 이루어야 할 세 가지 목표를 정리를 해낸다면 그게 1번, 2번, 3번 목표가 되겠죠. 그러면 이 1번 목표에 대해서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의 목표로 다시 분할을 시키는 그리고 어, 2번 목표, 3번 목표도 그렇게 나눠야 되겠죠. 지금 1번 목표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상반기, 하반기로 나눈 1번 목표는 또 월별로 또 목표가 나오겠죠. 1월부터 12월까지의 목표로 분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각 월 목표는 또 한 주의 목표로 나눠지고요. 또 한 주의 목표는 또다시 하루의 목표로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 1년 동안 어, 총 1290개의 실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상당히 강력한 도구입니다. 제가 인생 살아오면서 이 도구를 통해서 이루어낸 것이 맞고요. 이 도구는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도구인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지금 실제로 제가 수첩에 그려놓은 올해의 쓰리미아 그림입니다. 보면 연간 목표가 세 가지가 있고 세 가지를 이렇게 나누어서 상반기로 월별로 주별로 나눈 것이죠. 네, 이게 월간으로 나눠지고 다시 주간으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제 그 필드 노트인데요. 2024년 4월 24일자 노트에 보면 이 스리미아가 그렇게 그날에 이루어야 될 세 가지 우선순위가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잠자기 전에 평가를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MWR과 MWG라는 도구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설명을 다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복잡하고 좀 이해시키기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도구가 있더라. 그렇게만 알아두시고요. 정 궁금하신 분은 제 블로그에서 MWR과 MWG를 검색하시면 포스팅을 자세하게 해놓은 것이 있으니까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이것이 MWG고요.
필드 노트는 제가 관리하고 있는 모든 도구들을 하루 한 장씩 정리해서 어, 피드백하는 도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이렇게 한 장으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 저널이라는 걸 쓰고 있는데요. 아마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읽은 책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읽은 책의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블로그 포스팅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정리하는 그런 분리 저널, 이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만 몇 가지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네, 원라인 어데이라는 5년 일기장인데요. 여기 보시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걸 거의 20년 동안 쓰고 있는데요. 이게 재밌는 이유는 내가 이전에 어떤 생각을 했는지 직관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면서 1년 전에 공언했던 것들이 바로 그날, 1년 후 바로 그날 이루어지는 경험도 많이 했거든요. 참 신기한 경험입니다. 그런 게 자기의 삶의 목적과 그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 그 목표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떻게 현실화되고 있는지를 추적할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도구입니다. 그다음에 색인이라는 도구인데요. 책이나 강의를 듣거나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들을 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키워드가 있으면 저는 핸드폰에다가 무조건 그 출처하고 내용을 정리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책을 쓰거나 강연을 할 때 내가 오늘은 변화에 대한 강연을 해야겠다. 책을 써야겠다. 그러면은 변화 키워드로 들어가면은 내가 이때까지 거의 평생 읽었던 책들과 강연들의 변화에 대한 키워드들이 그 안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만 한번 읽어봐도 내가 써야 할 내용이나 강연해야 될 내용들이 정리가 다 되는 것이거든요. 이 생인이라는 도구도 여러분 잘 하고 계실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실행 부분은 시간도 없지만은 제가 제 생각도 많이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3권을 쓰고 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깊이 있게 강의를 한번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제가 정리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참석하신 분들께서 어떤 도움을 받으셨는지 저도 상당히 궁금한데 혹시 궁금한 점이나 좀 깊이 있게 알고 싶은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시간이 남아 있네요. 글로 써주셔도 되고요. 말로 하셔도 됩니다. 질문이 없으신 건가요? 네. 기록에 쓰는 시간이 얼마나 되시나요?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시간을 재본 적은 없습니다만, 잠자기 전에, 어, 잠자기 전에 한 5분 정도 하나요? 왜냐하면 쓰는 것 자체는 시간이 안 걸리는데 하루를 돌아봐야 되기 때문에 5분 정도 시간을 할애를 하고요. 아침에는 5분 이상 걸립니다. 왜냐하면 여기 필사나 필사나 아니면 글을 읽고 제 느낌을 쓰는 난도 있거든요. 그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30분 이상 걸립니다. 그런데 쓰는 시간만 하면 한 5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심지어 저는 이게 그림을 다 제가 원하는 포맷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다 손으로 그려서 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그리는 게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근데 계속 쓰니까 하다 보니까 그림 그리는데 한 15초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역시 습관의 힘인 거죠. 됐나 모르겠네요. 노트는 하나로 쓰시나요? 되어 있는데요. 어, 그날 써야 되는 것은 이 손바닥만한 크기 몰스킨 노트 하나로 쓰고 있고요. 연간 계획이나 월간 계획은 그 A5 사이즈의 몰스킨에다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렛 저널도 손바닥 크기 하나 써서 손바닥 크기 노트에다가 쓰는데 그것은 하나 사면 한 3, 4년 씁니다. 그렇게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록하는 게 조금 귀찮고 좀 빼먹기도 하고 그럴 수가 있는데요.
성향인 것 같습니다. 저는 기록하는 게 너무 제 취향에 맞기 때문에 평생 기록을 해왔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하는데 습관 들이시면 제 생각에는 디지털에다 기록하시는 것보다 손으로 쓰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여유나님이 주로 노트에 기록하시는 거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노트에다가 하고요. 디지털에다가 한 적도 있거든요. 그게 항상 고민이었어요. 디지털로 할 거냐, 계속 손으로 쓸 거냐를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은 사고가 났습니다. 디지털에 기록해왔던 것들이 제가 외국에 좀 살았잖아요. 외국하고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외국 클라우드에 올라왔던 것들이 한국에 오면서 사라지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저는 디지털을 맹신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기록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네, 그다음에 지하부님, 스리미아에서 연간 목표를 세 가지로 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목표가 너무 많아도 안 될 것 같고 너무 적어도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세 가지 목표를 하는 것은 누가 정해준 것은 아닌데 이 스리미아라는 개념을 처음 만든 사람은 사실상 여섯 개를 제안을 했습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 분인데요. 미국 사람인데요. 지금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그분이 주장하기는 여섯 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다른 사람이 이 스리미아에 대해서 책을 쓰시면서 세 개로 줄였거든요. 그리고 그 앱스토어 같은 데도 보시면은 스리미아 관련된 앱들이 있는데 다 세 가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큰 의미 없이 세 가지를 했는데 세 가지가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섯 가지 해본 적이 있는데 좀 잘 안 되더라고요. 세 가지가 첫눈에 들어오고 실행하기에 부담이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케이트 원장님, 네. 윤기나는 올리브님, 브랜딩을 가르치는 학과가 딱히 없다고 하셨는데 비전공자가 브랜딩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지 알 수 있을까요? 예. 브랜딩은 솔직히 저도 실무를 하면서 배웠습니다. 실무를 하면서 경험으로 배우고 선배님들한테 이야기 들어서 배우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대학에서 학과가 없는 것 같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경영학과 같은 데서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들긴 하는데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아직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요즘은 브랜딩 관련해서 책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책을 잘 골라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기로는 유튜브를 통해서 유튜브나 온라인 강좌 통해서 브랜딩 배우는 것은 그렇게 추천을 안 드리고 싶고요. 책으로 배우는 게 가장 좋은데 그 브랜딩도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학자들이 쓰는 브랜딩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 브랜딩으로 성공하신 젊은 기업가들이, 젊은 컨설턴트들이 쓴 사례 위주의 그 브랜딩 서적이 있는데요. 두 가지 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딩 서적 중에서 가장 좋다고 생각되는 것은 그 홍성태 교수님이 쓴 책들이 있거든요. 그분이 한국에서는 거의 브랜딩의 1인자신데 홍성태 교수님 책을 보시는 것하고, 그다음 최근에 거기 많이 나오고 있는 꽤 유명한 그 브랜딩 관련 종사자들이 쓴 사례 위주의 책들이 있거든요. 그 사례 위주의 책들 몇 가지만 한 두 권 정도만 보시면은 감 잡으시는 데는 크게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다음 동네 의사 김 원장님, 세기는 처음 보는데요. 다들 하시나요? 네, 아마 본인의 방법으로 다들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책에다가 바로 이렇게 라벨 붙여가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 많이 본 것 같고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저는 아이폰 쓰는데 아이폰 앱에 보면 메모라는 앱이 있습니다. 메모라는 앱에 그 책인이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고요. 그 안에다가 그 키워드 하나에 한 종이씩 이렇게 한 메모씩을 다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은 제일 위에 쓴 글자가 키워드가 되거든요. 그래서 필요할 때 검색 기능에 들어가서 나는 변화에 대해서 알고 싶은 변화라고 치면은 그 변화라는 제목 타이틀이 붙은 메모가 먼저 뜨고요. 그 밑에 보면 또 변화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메모들이 또 쭉 뜹니다. 저는 그 방법을 쓰는데 저는 여러 가지 방법 써봤거든요. 수첩에도 써보고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사전이나 이런 색인들은 수첩에다가 쓰면은 천대 시간 더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거 하나만은
디지털의 힘을 빌리는 게 가장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부하방님, 삶의 목적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찾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렇죠. 삶의 목적 찾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데요. 그, 저 신념은 그렇습니다. 삶의 목적이라는 것은 누가 가르쳐줘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책 읽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자기 마음속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그, 삶의 목적이라는 게 오늘 말씀을 안 드렸는데 보통 어떤 형식으로 정리가 되냐면은 나는 어떠한 재능으로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겠다. 그런 식으로 정의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빌리티하고 컨트리뷰션 요 두 가지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는 재능이란 것은 자기가 타고나는 겁니다. 영어로 재능도 여러 가지 단어가 있지만 그 기프트라는 단어를 또 쓰거든요. 기프트는 선물 받은 거잖아요. 내 마음속에 있는 거거든요. 이미 받았는데 내가 못 찾았을 뿐이거든요. 근데 그 재능을 찾는 작업이 하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재능을 어떻게 의미 있게 쓰는지에 대한 그 의미에 대한 부분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은, 그리고 가장 많이 알려진 방법은 그 스위스팟 많이 들어보셨죠? 내가 잘하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의미 있게 생각하는 일. 이 세 가지 원을 통해서 그 세 가지 원이 겹치는 부분, 그 스위스팟을 찾아내는 방법으로 나의 재능을 찾아내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책일 텐데 굿투 그레이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위대한 기업에서 반대로 됐나요?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그 책에 보면은 그 개념이 나옵니다. 그 고슴도치 컨셉이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업이 잘하는 것, 그 기업이 좋아하는 것, 그 기업이 돈을 벌 수 있는 것, 이 세 가지 원이 합쳐지는 부분에서 그 기업의 목적을 찾아내는 툴이 있거든요. 저는 그 두 가지 툴이 그래도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랑 이제 컨설팅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두 가지 방법을 써서 재능을, 그 삶의 목적을 찾아드린 경우도 몇 번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설명을 깊이 있게 못 드렸지만,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이 방법을 통해서 찾는 것도 아마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럼 또 질문 없으신가요? 예, 조랭이 님이 1인 자영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 경우 업종의 브랜딩을 먼저 고민해야 할까요? 아니면 퍼스널 브랜딩에 먼저 집중해야 할까요? 두 가지를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예, 이 질문이 아주 좋은 질문이고요. 제가 많이 고민했던 분야입니다. 결론을 제가 어느 정도 찾았어요. 1인 자영업 같은 경우는, 1인 자영업 같은 경우는 뭔가를 새로 그 브랜드의 목적과 컨셉을 새로 찾는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접근을 개인에서 출발하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인 창업해서 예를 들어 1인 카페 하시는 분들, 1인 레스토랑 하시는 분들 많이 들여다보면요. 어떤 새로운 컨셉을 찾은 게 아니라 자기 컨셉을 그대로 구현하신 분들이 거의 70% 이상입니다. 그래서 1인 창업 같은 경우는 메인의 컨셉을 먼저 찾아서 그것을 사업화해내고 브랜드화해내는 게 훨씬 빠르고 훨씬 잘하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제주도에서도 두 분 정도 그 1인 창업하신 분들 컨설팅을 또 해드리고 있는데 그분들도 개인의 그 삶의 목적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단계를 밟아가고 있거든요. 그게 상당히 도움이 되고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케이트 원장님, 고슴도치 컨셉을 언급한 책 이름 다시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이게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책입니다.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나온 지 꽤 된 책이고요. 이 책은 상당히 그 경영서적이 고전으로 꼽히는 훌륭한 책이라서 이 책은 꼭 한번 읽어보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네, 또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시간도 거의 다, 한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은 몇 분 더 올려주시고요. 한마디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어, 한 시간 동안 설명해 드리는 게 상당히 어려운 것이기도 한데, 저는 제 미션과 비전을 오늘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저는 제 브랜딩 지식으로 여러분, 그 새로 창업하시는 분들이나 개인적인 그런 목적을 찾는 분들 도와드리는 게 제 미션입니다.
저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도와드리고 끝까지 이렇게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 연락을 주시고요. 알럼님, 오늘 강의 자료 포스팅 해도 그럼요. 포스팅 해주시고요. 어,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어, 오늘 강의 내용 녹화를 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나중에 이 자료 녹화한 것도 공유해 드릴 수 있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오늘 강의 후기를 내일 포스팅할 것 같거든요. 그 포스팅에다가 오늘 느끼신 점을 칭찬 말고요. 느끼신 그대로 조금 호되게 피드백을 좀 해주시면 제가 이후에 강의를 만들거나 컨설팅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에 가능한 빨리 올릴 테니까 후기를 좀 잘 써주시면 대단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PPT 내용 캡처 안녕하세요. 예, 네. 소코필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스코필드님. 안녕하세요. 예, 네, 저는 일단 그 채팅창으로 문의 드리려다가 길어질 것 네네. 같아서 이제 좀 마이크를 켰는데요. 말씀하시죠. 저는 이제 브랜딩에 굉장히 이제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데 네네. 이제 브랜딩에 대한 뭐 실무적인 프로세스 경험은 전혀 없는 상태예요. 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OCIC님께 이제 몇 가지 문의를 드리면 그 네. 오늘 강의나 이제 컨셉의 힘 책을 읽었을 때 브랜딩하는 과정이 이제 굉장히 좀 논리적인 프로세스를 이제 거친다는 걸 알게 됐는데요. 네. 사실 저는 이전까지 이제 브랜드가 탄생하는 과정이 어떤 직관적이고 좀 경험의 음, 이제 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예, 뭐 나이키나 뭐 애플이 뭐 처음부터 명확하고 확고한 뭐 컨셉을 갖고 출발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처음부터. 맞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이제 브랜딩 실무에서 이제 오랫동안 이제 실무를 하셨으니까 그 실무에서 접근할 때 정말 그렇게 처음부터 정교한 논리를 갖고 이제 출발을 하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런 논리가 처음부터 이제 대부분은 정확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네. 보통은 이제 방향이 틀어질 수도 있고 이제 완전히 바뀌기도 할 것 같은데 네. 그런 경우에서 이제 그 기업에서는 어떻게 좀 음, 대응을 하는지 그런 부분이 네. 조금 궁금했습니다. 네. 두 가지 질문이시네요. 먼저, 지하문이 PPT 내용 캡처해 넣어도 됩니다. 네. 그리고 석고필드님 질문에 대답을 드리자면, 음, 그 브랜딩이라는 게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어, 1인 기업을 보시면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고, 갑자기 이제 요즘 최근에 들어서 뜨는 그 기업들 있잖아요. 무신사나 뭐, 다른 그런 그 유니콘 기업들이나 그런 기업들 보면 보통 처음부터 치밀하게 그런 컨셉을 만들어서 하는 브랜드는 저는 사실상 없다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개인의 역량, 개인의 경험, 그것이 브랜드로 완전히 녹아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런 걸 정의할 필요가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애플을 만들어낸 것도 이런 뭐 비전 플랫폼이나 미션 플랫폼, 뭐 고객 플랫폼을 통해서 만들어내지는 않잖아요. 스티브 잡스라는 그 사람 한 명 자체가 그 사람이 하나의 컨셉인 거죠. 그 사람이 컨셉이기 때문에 브랜드도 그 컨셉대로 나와버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다르게 생각해 보면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티브 잡스나 그런 사람 같은 성공한 사람들 같은 역량을 가지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이런 치밀한 컨셉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다녔던 회사에서 이렇게 치밀하게 작업을 사실상 했거든요. 1년 이상 컨셉을 준비하고 했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장님이 저희를 못 믿었습니다. 저희가 스티브 잡스가 아니라는 걸 아신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다 간섭을 하셨거든요. 브랜드 하나 만들 때마다. 그래서 이 모든 잣대들을 갖다 대어서 회장님이 보시기에도 정교하게 이 두 가지의 삼각형이 컨셉을 이뤄냈는지 확인이 되지 않으면 브랜드 런칭 자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런 방법들 많이 쓴 거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 한 가지가 뭐였지?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이 그거죠. 석권필드님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이제 논리가 방향성이 틀어졌을 아, 때, 네네, 예, 맞습니다. 제가 예, 그 경험 엄청 했습니다. 근데 세상에 그 개인적인 사명이나 소명도 저는 바뀌는 사람 많이 봤거든요. 저는 다행히 안 바뀌었습니다만 바뀐 사람 많이 봤는데 사람이 만들어낸 브랜드 같은 경우는요. 그 브랜드 목적이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뭐냐면은 트렌드입니다. 트렌드. 특히 브랜드, 패션 브랜드는 트렌드가 아주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트렌드가 영향을 미칠 때 흔들리지 않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 트렌드라는 영향 이외에 브랜드 자체의 목적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트렌드가 없어도 흔들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목적이 절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경험했던 브랜드들은 그 목적이 흔들리는, 그 컨셉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두 가지, 한 가지 툴을 씁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툴인데 브랜드 리뉴얼을 합니다. 브랜드 리뉴얼. 브랜드 리뉴얼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브랜드 리뉴얼을 할 때도 애초에 가졌던 그 브랜드의 컨셉을 만들어냈던 그 브랜드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은 크게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목적을 크게 흔들지 않는 상황에서 트렌드를 반영하거나 나의 변화된 생각을 접목시켜서 브랜드를 리뉴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미 내가 2, 3년 온고잉을 한 브랜드라면 이미 나의 팬들이 생긴 겁니다. 나의 단골 고객들이 말하자면 생긴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내 브랜드의 근간을 흔들어 버리면요. 그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다 떠나버립니다. 제가 그 경험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브랜드의 목적을 변화시키더라도 그 근간이 되는 하나의 이슈, 고객들이 의아해하지 않을 수준으로는 그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까지 흔들어가면서 브랜드를 바꾸는 것은 오히려 브랜드가 이렇게 말해서 좀 안타깝지만 브랜드가 망하는 지름길이다. 저는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커필드님이 아마 디자이너 분이라서 그런 질문하셨던 것 같아요. 네. 예스팜님, 네, 강의 영상 링크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문이 없으시면, 예, 민수킴님 감사합니다. 요인아님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제가 3권이 나오면 다시 한번 강의 드리는 걸로 하고요. 오늘 해드린 이런 강의를 다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시 하게 되면 다시 공지를 드리고요. 사실상 이 강의 자체가 어떻게 진행돼야 되냐면 제일 좋은 것은 1대1 컨설팅으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다음 시간에 만날 때 제가 내어드린 그 방향성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지고 제가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드리고 손봐드리고 하는 형태로 컨설팅으로 진행돼야 되고요. 1대 다로 진행되더라도 이렇게 일방적인 강의보다는 한 번 강의하고 다음 시간에 오실 때는 다 같이 모여서 자기가 정리해온 것을 이렇게 공유하면서 방향을 잡아나가는 그런 형태의 강의가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그런 형태로 한번 진행을 해보든지 아니면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따로 만들든지 그렇게 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일하고 오셔가지고 힘드셨을 때 식사 못 하신 분 분명히 계실 것 같고요. 늦은 밤까지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강의 후기 제가 내일 포스팅 올리면 꼭 강의 후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 링크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